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의 이제 네 번째 큰 챕터인 앙상블 러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앙상블 러닝에서 부스팅 계열의 세 번째 방법론, XG 부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G 부스트에 해당하는 이 Scalable Tree Boosting System이라는 것 자체가 XG 부스트를 처음 제안한 논문이고요. 해당하는 논문은 반드시 읽어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 XG 부스트는 여기 지금 현재 나온 것처럼 2016년도에 이제 처음 출판된 논문이고요. 디시전 트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디시전 트리가 발전해온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단일 의사결정 나무였다가 이거에 대해서 앙상블 기법인 배깅이 등장을 했고요. 그 배깅에서부터 스플릿을 하는 데 있어서 변수를 임의로 선택하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기법이 이제 어, 제안이 됐었고, 그 다음에 스텀프 트리를 베이스 언어로 하는 어댑티브 부스팅, 지지난 이제 두 번째 전에 챕터에서 다뤘던 게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거를 다시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부스팅을 하고자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고, 오늘 하게 될 거는 이제 XG 부스트라고 하는 방법론인데, 이 XG 부스트는 엄밀하게 따져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철학을 이제 따라가는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고리즘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커버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하드웨어 단까지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뭐 컬럼 와이즈로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캐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그 데이터의 입출력을 이제 컨트롤함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 이제 연구실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XG 부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한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 원문을 직접 읽어보면서 한번 나름대로 각자 이해를 해 보시기를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XG 부스트라는 거는 이제 GBM에 대한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의 성능과 스케일 그리고 속도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극한으로 이제 빠르게, 사실 약간의 성능 저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을 하는 몇 가지의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근사 기법들 때문에 성능의 저하는 약간은 있을 수가 있어도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머신에서 그 다음에 패러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병렬 처리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의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의 단점을 뒤에 두 가지의 스케일러빌리티의 장점으로서 더 엎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보면은 한 6가지 정도의 그 장치들이 주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그러나 여기 이 캐시 어웨어니스 앤 아웃 오브 코어 컴퓨팅 같은 부분은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본 강의에서는 그냥 참고 삼아 소개만 해주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근사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빠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명확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XG 부스트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해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거를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의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가 이제 익스트림에서의 다음의 글자인 X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대한 극한까지 이제 끌고 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건드리는 중요한 알고리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스플릿 파인딩 알고리즘이라는 게 좀 있는데, 이 스플릿 파인딩 알고리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결정 나무는
기본적으로는 이 최적의 스플릿 포인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Exact Greedy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해당하는 이 알고리즘에서의 노테이션은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가 아니라 논문을 보면서 하나씩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큰 틀에서의 직관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설명 위주로 이번 본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결정나무에서의 Exact Greedy 알고리즘의 장점이 뭐냐면 항상 옵티멀 스플릿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제일 좋은 것을 찾으니까 그게 말 그대로 가장 좋은 옵티멀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느냐? 모든 가능한 스플릿 포인트를 전부 탐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뭐가 발생을 하느냐면요. 만약에 데이터 자체가 메모리에 다 들어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단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메모리에 로딩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리디 알고리즘 자체를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을 해야 되니까 분산 환경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그 노테이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문에서 찾아보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너무 크면 메모리에다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다. 두 가지 이제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을 시키는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시키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영역을 분할을 해요. 전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퍼센타일에 의해서 몇 개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여기서의 스몰 k는 변수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그 학습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정렬을 시켜놓고 정렬된 분포에서 퍼센타일을 보고 일정한 개수만큼 분할을 해요. 그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엡실론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엡실론에 대한 효과는 뒤에 예시로서 결과물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플릿은 이제 트리 단위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per tre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per spli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도 다시 차이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분산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그 구분을 시켜놓고 버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당하는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L개의 버켓이 있겠죠. 요 버켓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스플릿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따로따로 스플릿 포인트를 찾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보면 하나의 이제 그 illustrative example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이게 왼쪽이 가장 작은 값이고요. 오른쪽이 가장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이 이제 버켓으로 표현되는데 빨간색 없이 제가 이제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오리지널 Exact Greedy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여기서 스플릿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스플릿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쭉 해서 마지막까지 스플릿을 다 해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데이터 포인트를 40개로 지금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총 39번의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캔디데이트 스플릿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가장 큰 방향으로, 가장 이제 최적화된 방향으로 베스트 스플릿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렇게 찾는데 지금 여기서의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워볼게요.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버켓을 나눕니다. 버켓을 나눈 다음에요.
무엇을 하냐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앞에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앞좌우로 가질 못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각각의 버켓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캔디데이트 스플릿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베스트 스플릿을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1번 버켓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버켓에 대해서도 이 네 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하나, 둘, 세 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해당 버켓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버켓에 대해서도 하나, 둘, 세 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케이스를 두는데 여기에 있는 이 지금 현재 베스트 스플릿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버켓 말고 나머지 9개의 버켓에서는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버켓에 있는 그 레이블이 전부 같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가운데 있는 버켓에 대해서는 이 지점에서 스플릿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플릿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그젝트 그리디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개가 필요하느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9번의 캔디데이트 스플릿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됩니다. 반면에 approximation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각 버켓마다 3번씩 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거를 10개의 버켓에 대해서 하게 되니까 39회가 됩니다. 30회가 됩니다. 3 곱하기 10이니까요. 조금은 줄었죠. 그리고 요 1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스플릿을 해놓으면 얘를 스레드 1에다가 태워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요. 이 버켓은 스레드 2에다가 태워서 계산하고요. 이 버켓은 스레드 3에다가 보내서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그젝트 그리디 알고리즘보다 어프록시메이션을 시켰을 때 계산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그젝트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나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나 찾아지는 솔루션이 동일한데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예시고요. 당연히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찾는 베스트 스플릿이 찾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버켓을 구분을 한다,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per tree, 트리별로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베리언트입니다. 이게 per tree고요. 로컬 베리언트는 per split입니다. 그러면 per tree라는 게 뭐냐면 아까 예시로 이어서 가볼게요. 베스트 스플릿 포인트가 이렇게 찾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에 left child node하고 오른쪽에 right child로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이 리커시브하게 파티셔닝을 해야 되니까 스플릿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버켓 기준을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준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래는 첫 번째 패런트 노드에서는 버켓이 10개가 있었는데 글로벌 베리언트를 쓰는 순간 첫 번째 차일드 노드에서 우리가 그 탐색할 수 있는 버켓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 것이고요. right child 노드에서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5, 여기서는 이제 6개가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시피 글로벌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트리의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탐색해야 되는 버켓의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버켓 내부에 있는 이그젬플들의 사이즈는 이렇게 이제 버켓이 잘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는 항상 패런트 루트 노드에서부터 리프 노드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이제 유지가 될 겁니다. 반면에 로컬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아까 패런트 노드에서 버켓 사이즈가 이제 10이었으니까 이걸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버켓 사이즈가 10이었다라고 한다면 패런트 노드에서도 1, 2, 3, 4 이제 가능한 버켓이 10개가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left child 노드하고 그 다음에 right child 노드로 이제 스플릿이 한번 됐을 때 각각의 child 노드들에 대해서 다시 스플릿을 퍼센타일을 통해서 버켓 사이즈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왼쪽은 총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카운트를 해보면요. 10개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10개가 되겠죠. 물론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이 버켓 사이즈에서 어떤 버켓에서는 데이터 포인트가 2개 들어가고 어떤 포인트에서는 하나 들어가고 오른쪽을 보면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는 3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퍼센타일을 통해서 균등한 개수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쪽에는 좀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로컬 베리언트는 스플릿이 계속되더라도 버켓 사이즈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의 버켓에 들어가는 이그젬플의 수는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가 점점점 단조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스플릿 파인딩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스플릿의 캔디데이트의 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병렬화도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포절과 로컬 프로포절에 해당하는 이제 성능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여기서 엡실론이라고 표시를 한 게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보통은 이제 엡실론 분의 1개만큼, 그러니까 엡실론 분의 1개의 버켓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0.3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만들어지는 거고 0.05일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의 버켓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그젝트 그리디 알고리즘이 파란색 동그라미인데 여기서 보자면 파란색 동그라미와 글로벌 베리언트를 쓰면서 엡실론이 0.05일 때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로컬 엡실론은 로컬 베리언트는 글로벌 베리언트보다 엡실론을 조금 더 크게 잡아도 거의 이그젝트 그리디 알고리즘에 가깝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글로벌 베리언트에 대해서 엡실론을 너무 크게 잡으면 이그젝트 그리디 알고리즘보다는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하나의 원칙은 로컬 베리언트를 썼을 때보다 글로벌 베리언트를 쓸 경우에는 엡실론을 훨씬 더 작게 잡아야 된다라는 규칙만 아니면 이제 파인딩만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이제 장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XGBoost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싱 데이터에 대해서 결측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관점인데요. 여기서는 Sparsity Aware Split Finding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이제 각각의 연구실에서 뭐 과제를 수행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실 데이터, 리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싱 밸류가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데이터에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사실 실제에서는 찾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미싱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나 또는 미싱이 아니더라도 0값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그 0값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카테고리 변수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표현할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XGBoost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각각의 스플릿마다 디폴트 디렉션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 디폴트 디렉션, 그러니까 정의한다기보다 찾아냅니다. 학습 과정에서. 그런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인퍼런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value 값이 특정한 변수의 값이 미싱이면 트리를 구성할 때 정의했던 디폴트 디렉션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왼쪽은 이제 알고리즘, 논문 본문에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만든 예시인데 예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value라고 되어 있는 위에 있는 값들이 실제 특정 변수의 어떤 값이고요. 클래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정답 범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알고리즘에서 보면 두 가지를 각각을 이제 비교를 한 다음에 더 좋은 걸 찾아요. 여기서 보면 enumerate missing value go to right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missing value가 있는 객체들은 전부 오른쪽으로 싹 다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 경우에 대해서 스플릿을 이제 candidate 스플릿을 찾아요. candidate 스플릿은 사실은 missing value에 대해서는 스플릿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미싱과 미싱이 아닌 것까지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최적의 스플릿 포인트를 찾으면 그래서 지금 지워볼게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번에는 미싱 밸류를 전부 왼쪽으로 보내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그 노드의 그 스플릿 그 가능한 스플릿에 대해서 다 탐색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이해가 쉽도록 제가 극단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만든 예시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스플릿이 될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에 해당하는 스플릿 포인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스플릿 포인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스플릿 포인트의 효과, 그레디언트에 의한 효과를 살펴보면 당연히 후자, 아래에 있는 게 더 효과를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퍼런스를 할 때 마찬가지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요. 미싱이 있으면 디폴트 디렉션을 해당하는 데이터는 그냥 왼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left child 노드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가 여기 이 또 다른 예시에서 디폴트가 이제 age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메일이냐 피메일은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x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age가 missing이니까 그냥 디폴트 디렉션인 yes로 보내고요. 젠더가 메일이면은 is male이니까 왼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될 것이고요. X2 같은 경우에는 age가 20살보다 낮으니까 이쪽으로 왔다가 메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젠더가 missing이에요. missing일 경우에 디폴트 디렉션은 오른쪽 노였으니까 X2는 이 리프 노드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그 각각의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베이직 알고리즘과 스파르시티를 방금 설명한 스파르시티 어웨어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 타임에 대한 스레드와 타임에 대한 타임 퍼 트리니까 트리에 대한 처리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면 Y축이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로그 스케일인데도 로그는 아니고 지수로 되어 있죠. 2배씩 한 칸에 2배씩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이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트리에 대한 병렬화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의 전처리와도 같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efficient 컴퓨팅을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트리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사실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정렬시키는 겁니다. 소팅입니다. 소팅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장 효율적으로 소팅을 하더라도 퀵소트를 하더라도 빅 O 노테이션을 보면 n 로그 n만큼의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데이터가 커지면 그 데이터의 비례 곱하기 로그 n만큼의 비례를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XGBoost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데이터를 로우 와이즈로 이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변수에 대해서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컬럼 와이즈로 취급하는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첫 번째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compressed column format이라는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들은 사전에 이미 각각의 feature value들에 의해서 컬럼을 소팅을 해놔요. 이렇게 이제 소팅을 해놓으면 인덱스는 가지고 있는데 각 컬럼들이 미리 소팅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하는 컬럼 값에 대해서 각 그 인덱스들이 위치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 피처 컬럼들에 대한 인덱스들이 조금 이제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풋 데이터를 만드는 레이아웃 자체는 트리를 학습시키기 전에 한 번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트리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중간중간에 소팅을 하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캐시의 그 하드웨어에, 저는 이제 이 XGBoost 알고리즘 배우기 전까지 CPU 계산하는 데 있어서 L1 캐시, L2 캐시 뭐 이런 요구만 들었지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을 건드리는데 하드웨어 캐시라는 하드웨어까지 건드리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캐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그래서 결국은 CPU에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속도가 빠른 그 메모리 장치는 CPU에 바로 붙어 있는 캐시가 되겠고요. 그 캐시보다 느리지만 디스크보다는 더 빠른 게 이제 메인 메모리가 되겠고요. 메인 메모리보다는 느리지만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SSD나 하드, 당연히 이제 SSD가 훨씬 더 이제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이런 순서대로 가니까 결국은 캐시에 대한 용량의 매니지먼트를 잘하게 되면 훨씬 더 그걸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수업에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가지고서도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가 잘 한 번에 이제 로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산 처리라든지 또 다른 디스크, 우리가 소위 말하는 SSD나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왔다 갔다 입출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과정이 더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적절히 잘 해주자 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이제 아웃 오브 코어 컴퓨팅과 블록 컴프레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이 정도 수준까지만 이해하고 참고하시고 넘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 컴프레션이나 블록 샤딩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내용이라서 역시 논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해 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보시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응용 관점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 없으니 넘어가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이제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실험을 이제 수행을 해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실제 그 테이블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XGBoost를 수행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사이클런에 아마 그냥 그 트리일 텐데 트리일 때보다는 트리 타임 퍼 트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이제 그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성능은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거나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밑에 있는 테이블 4도 마찬가지로 성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처리 속도는 이제 3분의 1 이내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뭐 PGBLT라는 건 이제 리그레션 트리, 그 그레디언트 기반의 리그레션 트리인데 여기 대해서 스레드를 이제
증가시킴에 따라서 타임 퍼 트리, 그러니까 효율성이죠. 이거는 효율성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라는 걸로 봤을 때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XG 부스트가 훨씬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와 에피션시 측면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도 그 피겨 11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왼쪽이 이번에는 타임 퍼 트리로 되어,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타임 퍼 트리로 되어 있고 number of training example로 되어 있을 때 점선을 보시면 이제 이 점선 이내까지는 메인 메모리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메인 메모리에 전체 데이터를 로딩을 할 수 없을 때 XG 부스트를 쓰면 블락 컴프레션만 사용을 한 게 빨간색이고요. 블락 컴프레션 플러스 샤딩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파란색인데 베이직 알고리즘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y축 값으로 보면 이 트리에 대한 시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같은 시간일 때 훨씬 더 데이터에 대한 이그젬플들이 많아진다는 거,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로딩까지 포함해서 엔드-투-엔드의 그 타임 코스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H2O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이 모여 있는 패키지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스파크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보다도 XGBoost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데이터 로딩을 제거하고 이 이터레이션마다의 시간을 계산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는 기법들보다는 XGBoost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반복적으로 저자들은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연구실 이제 학생 중에 신입생인데 이 강의 아마 이제 수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실은 이제 몇 가지 제가 지도 교수로서 신입생들한테 매달 이제 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실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논문에 대한 논문을 한 편을 이제 그 세미나 발표 영상처럼 만드는 건데 이 친구가 XGBoost에 대해서 트리에 대한 개념부터 그 그 논문에 있는 노테이션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 정도 되는, 지금 보니까 1시간 1분 정도 되네요. 강의 영상을 이제 그 발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제 강의로서 뭔가 좀 부족했거나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친구의 강의를 다시 한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 외에도 뭐 다른 방법론들도 마찬가지인데 XGBoost는 워낙 이제 널리 쓰이는 기법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저 말고도 다른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 사람이 설명하는 게 항상 정답이거나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도 어떤 예시를 들어주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접근하느냐를 여러 영상이나 그 설명하는 블로그 자료, 글들을 통해서 한번 접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자료를 위주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XGBoost에 대한 기법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